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늘 보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꼭 좀 제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둘도 없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원래 엄마랑 딸이랑 친하게 지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제가 엄마와 친하게 지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다세대 주택 방화 사건이요. 그날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피해자가 저희 가족이었어요. 이번 뉴스는 마음이 착잡한 뉴스입니다. 연달아 취업에 실패한 28세 한 남성이 피해 망상증을 앓고 있다가 3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증상이 심해지고 주변 주민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빌라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해 있습니다. 라는 뉴스 앵커의 말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때 저희 지역 뉴스가 하루 종일 그 사건으로 떠들썩했거든요. 원래는 사망자가 10명이 넘게 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아빠가 저랑 엄마랑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에 들어가서 저희를 구출해내고 나머지 가족분들에게도 물수건을 나누어 주어 옥상으로 대피하게 했어요. 1층에서 불이 난 거라 도저히 현관으로는 도망칠 수 없었거든요. 어린 저는 엄마와 함께 에어백으로 몸을 던졌고 아직도 그 순간을 10수년이 지나도 악몽으로 꾸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아빠는 옥상으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화기로 인해서 옥상문이 휘었고 게다가 철문 손잡이까지 무척이나 뜨거워져서 아빠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소방대원이 옥상 철문 앞에 열카메라 사람 형상 발견! 이라고 소리치며 아빠를 구하러 들어갔지만 이미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아빠는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와 엄마가 살아남은 이유가 아빠의 희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이야, 너가 살아남은 것은 아빠의 희생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너를 낮게 보거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 너는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구해낸 중요한 여자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저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면서 꽤나 잘 나가는 투자자로 활동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조금만 돈이 있어서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었다면 네 아빠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많이 후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최소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 때문에 제가 나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기억 속에는 희미하지만 빌라 사람들에게 영웅이 된 아빠의 행동을 항상 마음속에 기리면서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랬거든요. 순이야,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도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대학에 갔을 때였지요. 대학에 가서 봉사활동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한 선배가 순이야, 너 봉사활동 하는 거 좋아하지? 이번에 남양주 쪽에 강아지 유기견 봉사단체가 생겼대.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 라임대학 연합 봉사단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거든. 만약에 너가 된다면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나도 가야지.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 응. 토요일 날 9시에 출발해서 점심 먹고 마무리 작업하고 오는 거야.
거기 이번에 우리 동아리 회장 형도 군 복학하고 이번 봉사에 참여한대. 알겠어. 그럼 그날 우리 학교 정문에서 보자. 그렇게 저는 토요일 날 봉사를 갔는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였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유기견 센터였고 여러모로 복잡하고 뭔가 정돈이 안 된 기분이었어요. 사료 두는 것도 엉망진창이었고 시설도 정말로 이게 새로 지은 게 맞다고? 선배, 이게 새로 지은 시설이에요? 새로 지은 게 맞긴 한데 이게 지자체 지원금이 나와서 원래 지어져야 하는데 중간에서 지원금이 가로채졌나 봐. 그래서 민간인 도움으로 급하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래. 자재들을 재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름해 보이네. 그래도 일단 강아지들이 비랑 눈이라로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신문지를 찢으면서 강아지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군 복학한 동아리 회장 선배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가 순이구나. 왜 혼자서 신문지 줘? 같이 나랑 하자.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그 회장님이랑 통선명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우직근 소리가 나더니 위에 붙여놓은 판자가 파사삭 하고 무너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오빠는 본인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야, 순이야 비켜! 너 머리 다쳐! 하면서 자기 팔로 제 머리를 감싸고 좁은 문 틈으로 저를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기억에도 안 나는 아빠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반한 것이었죠. 회장 오빠한테요. 다행히 밖에서 소리를 들은 동아리 사람들이 다녀와서 회장님을 도와주었고 무너질 뻔한 지붕을 수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짚혀진 불씨 빼고요. 저는 회장님에게 진짜 고마워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순간 혹시라도 건물이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고맙긴 반말해. 어차피 우리 통성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리고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고. 알겠어, 오빠. 저희 둘은 그 뒤로 급격하게 친해졌고 제가 먼저 그 오빠에게 고백을 하면서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오빠는 졸업을 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빠는 금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면 순이 너에게 걱정 같은 거 안 하게 만들고 빨리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고 내가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니야, 오빠.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부모님 지원받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처음에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사는 거지. 안 그래? 그래, 순이야. 너가 마음이 참 넓다. 그래. 우리 그럼 바닥부터 시작하자. 사랑 하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사실 저는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오면 남친이 자존심 상할 게 뻔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남친과 함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순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엄마는 정말 코가 찡하네. 순이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시집을 갈지는 몰랐어. 아빠가 우리 순이 시집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치? 그치, 엄마. 그런데 아빠는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난 무조건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날 보고 있다고 믿어.
엄마와 저는 제가 결혼식 하는 전날 꼭 안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아빠의 손 대신 위풍당당하게 저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남편의 손을 잡으러 갔지요. 주체적인 여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초반에 하객들이 조금 수군거리는 것은 있었지만 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으니까요. 저희의 결혼식은 저희 대학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들 와, 결국에 회장형이랑 봉사에서 만난 순이랑 결혼하네. 진짜 신기하다. 은근히 잘 안 어울리면서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 인연은 다 따로 있나 보다. 그렇게 저는 동창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모두의 축복 속에 황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재앙이 될 줄은 몰랐지요. 진짜 웃음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진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을 올린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신혼집은 남편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을 가져와서 총 1억 2천으로 수도권 변두리에 작은 빌라 투룸을 얻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얻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무척이나 노후하고 이곳저곳에 손댈 곳이 많았고 해야 할 수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가로 얻은 거니까요. 그런데 참 시련이 있으면 축복도 있다고 저희가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2억이 된 겁니다. 저는 오빠, 이게 뭔 행운이야. 몇 년을 일해야지 8천만 원 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와, 이렇게 금방 값이 올라.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렇게 조금씩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 봐가면서 집 넓혀가자. 라고 약속했던 게 1년도 안 되어서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샤머니즘에 푹 빠진 어머님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그야말로 얇은 귀의 표본이었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너가 아이를 가지려면 표고버섯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야 한댄다. 누가 그래요? 표고버섯 물이요? 이상한데. 차가버섯 물도 아니고요? 그래. 내가 오늘 지리산의 용안 도사를 찾아갔더니 그 도사가 자기가 표고를 100만 원에 팔겠대. 원래 300만 원짜리 표고버섯인데 그걸 먹으면 내 며느리가 아기 가지기가 쉽다고 하면서. 그러니 빨리 100만 원 좀 보내봐봐. 아니 어머님.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표고를 100만 원에 사요. 정말. 저는 당연히 거절했지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런 사고뭉치 일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자잘한 것들로 저랑 남편의 신경을 박박 긋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며느라, 너희 집 이번에 값 좀 올랐지?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통 잠도 안 오고 삭신도 쑤시고 온몸이 아파서 이상해가지고 저기 강변 쪽에 김씨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내 어깨에 귀신이 붙었디야. 꼬마 귀신, 콩콩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내 어깨에서 콩콩 뛴대. 미치겠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어깨가 이렇게 아픈가 봐. 그 귀신을 떼어나는데 1년이 걸리고 총 돈이 5천만 주면 내 앞길도 슬슬 잘 풀리게 해주고 운세가 뻥 뚫리게 해준다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담보대출 좀 해줘서 나 어깨 좀 고쳐주라.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장난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무슨 콩콩 귀신이에요. 콩콩 귀신 때문에 어깨 아프기 개불. 콩콩 콩가루 떡 많이 먹어가지고 살쪄서 아픈 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엄마, 무리한 요구 그만하세요. 며느리한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 와이프 얼굴 보는 거 민망해요. 엄마 때문에. 저 망신시키지 마시고 제발 그런 가벼운 점쟁이 말들은 다 무시해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니? 내가 틀리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목청을 터져라 말했는데도 어머님의 이상한 샤머니즘 믿음은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발생한 거죠. 남편이 연속으로 일을 야근을 해서 거의 몸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때 어머님이 남편에게 이거 엄마 녹즙 신청하는 건데 좀 해줘. 사인만 해줘. 어? 종이 여기 있어. 남편은 이게 뭔데? 아, 피곤해. 이런 거 좀 부탁하지 마. 사인만 하면 되지? 아니, 자동이체 신청할 거라서 통장이랑 도장 좀 줘. 어머님은 녹즙을 핑계로 도장이랑 통장을 요구하셨고 그걸로 글쎄 저희 집에 담보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아이고, 미칠 지경이었지요.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이자 연체 통지서 날라온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진짜 입이 떡 벌어져서 어머, 당신 이게 뭐야? 나 몰래 우리 집 담보로 1억 빌렸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통지서 좀 봐. 이자가 다 얼마야?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지요. 화가 난 남편은 그제서야 녹즙을 핑계로 통장과 임감 도장을 받아간 어머님이 생각난 거고 전화해서 생 난리가 났지요. 엄마가 우리 집 담보대출했어? 진짜 제정신이야? 도대체 엄마 왜 그러는 건데? 왜? 뭐가? 너가 그렇게 제때제때 제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엄마를 도와줬으면 되잖아. 나도 몰라. 어떻게 해. 당장 콩콩 귀신은 떼어내고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휴.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 집을 담보받아서 대출을 해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저희는 대출 취소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대출금은 어머님이 홀라당 다 써버린 상태였고 이자만 엄청난 걸 저희가 다 감당해야 했어요. 안 그래도 빚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내니 감당이 안 되어서 결국에 엄마한테 SOS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 사돈도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하지 그랬어. 알겠어. 엄마가 일단 세입자들 보증금 모은 통장 깨서 바로 보내줄게. 그걸로 원금 갚고 집 지켜.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저는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희 엄마가 80억 상당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그 사실을 알아도 행동이나 태도에 변한 것은 딱히 없었어요. 오히려 장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돈은 갚자. 장모님한테 빚지고 살 수는 없지. 하면서 엄마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생각을 했는데 철없는 어머님은 아이고, 사돈이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내가 사돈이랑 더 친하게 지냈지. 나는 그것도 하나도 몰랐네. 진짜로 80억이 웬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사돈 깨꾸닥하면 그 돈 다 며느리한테 가고 우리 아들 부자 되고 나도 부자 되는구나. 얼씨구야. 저는 속으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게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 왜 저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인데 진짜 수준 떨어져서 말 섞기도 싫네. 저는 어머님이 그때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였지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초반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조금 기분이 안 좋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엄마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엄마가 주말마다 밥차 봉사를 가세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는 봉사 같이 가는 사람들이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봉사하고 기부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날 비가 우르르 쏟아지는 날에 봉사를 가신 거예요. 딸로서 너무 걱정이 된 저는 엄마, 오늘은 안 가면 안 될까? 지금 밖에 상황도 안 좋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속초까지 가서 그 달동네에서 도시락 나르고 쌀 봉사하고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엄마만 약속을 취소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갔다 올게, 딸. 엄마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그날도 저는 평범하게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요한 정막을 깨는 전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가 그렇게 성가시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잔뜩 온몸에 신경이 곤두선 채로 전화를 받았더니 여기 강릉 원주병원인데요. 환자분 관계자 되시죠? 여기 빗길에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빨리 오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이게 너무 놀라면 아예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고장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발걸음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가 사고가 났대. 위급하대. 빨리 와야 한대. 강릉 원주대학병원인데. 남편은 바로 표정이 심각해졌고 바로 남편은 운전대를 잡았어요. 거기서 라디오를 키니 빗길에 3중 추돌 사고로 2명의 운전자는 사망하고 뒤에 있던 스타렉스에서 3명의 증상자가 발생. 모두 위급한 상황. 이라는 라디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은 거칠게 바로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1시간 반 거리를 40분 만에 도착한 남편과 저는 막 뛰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고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수혈도 그 병원에 있는 피를 다 써서 삼척병원에서 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형사가 말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자동차 바퀴가 빗길에 헛돌면서 고속도로를 원형으로 한 바퀴 돈 거고 센 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쾅 부딪히면서 엔진이 운전자의 몸을 가격하고 스타렉스가 중간에 찌부되었다가 뒤에서 온 트럭이 한 번 더 뒤를 박으면서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빗길이라 저희도 사건 파악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게다가 사고를 낸 부부, 그러니까 둘 다 사망한 그 부부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더라고요.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엄마가 다쳐야 하는 건지, 왜 하필 엄마인지요. 하지만 이미 현실은 벌어졌고 제가 투덜대고 속상해봤자 바뀌는 현실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수술이 잘 되기만을 빌고 또 빌어야 했지요. 엄마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머리 수술은 어느 정도 괜찮게 되었지만 문제는 엄마가 출혈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몸에서 한 차례 큰 쇼크가 온 상태였어요. 제발 아니라고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의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일주일의 고비를 잘 넘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코마 상태이고 저희가 약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반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했어요. 모든 장기와 몸들이 휴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낸지 몰랐어요. 병실에서 저와 남편 둘 다 밤을 꼬박 새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무나도 심각해 보이길래 저는
살짝 귀를 남편의 전화기 쪽으로 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돈이 혼수 상태라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야? 죽는다 그랬다고?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다 며느리한테 가는 거지? 엄마는 지금 그런 말이 왜 나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화딱지나게. 그따구로 말하지 마. 사람 죽냐 사냐는. 끊어! 아니, 너는 애가 왜 그러니? 그냥 가볍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 내가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겠어?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입 밖에 내뱉지 말고 안 그래도 잠 한숨도 못 자서 예민하니까 나 건들지 말고 알겠어? 와, 어머님한테 저는 그날 있던 정도 완전히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보통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고비의 일주일이 지나갔고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찾을 수 있었고 조금씩 몸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릉 원주병원에서는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했어요. 엄마의 장기 수술을 위해서는 서울병원의 환경이 더 적합하다는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엄마는 서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엄마의 상태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큰 한숨을 덜어낸 저는 그래도 집 가까운 곳에 엄마가 입원해서 자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을 했습니다. 일이 끝날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머리밭에 파치랑 작은 실끈이 보이는 겁니다. 치워도 치워도 자꾸 올라가 있고 남편에게도 이게 뭐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자기는 모른다고 말할 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디 여기 병원에서 무료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머리맡에 이런 거를 두고 가시는 건가? 이상하네. 왜 어디서 이런 게 생기는 거지? 마음에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 끝나고 항상 엄마에게 찾아가던 날, 제가 배가 아파서 연차를 쓰고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오늘 연차 썼으니까 나 병원 갔다가 바로 엄마 병원 가야겠다. 조금 일찍 가서 의사쌤한테 엄마 상태도 좀 물어보고 진행 경과도 살펴보고 해야지. 올해 말에 엄마가 퇴원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기도를 하면서 저는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의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니 못 보던 실루엣 2명이 엄마가 누워있는 침실 옆에서 강렬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분은 시모 같았고 한 분은 머리를 쪼여매고 오색깔 빛 옷을 입은 게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저는 누구신데 저희 엄마 병실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어머, 너가 이렇게 일찍 오는 거니? 난 몰랐네. 엄마의 병실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시모와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시모는 옆에 있는 분은 엄마 친한 분이야. 기도를 워낙에 잘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원도에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말도 없이 이리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문자 등록도 안 해서 바로 가야겠네요. 하면서 바로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모가 뻔뻔하게 아픈 엄마한테 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역겨웠습니다. 전부 다 가식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앞에서만큼은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사돈댁이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니? 하루빨리 쾌차해서 건강한 삶을 사셔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말로. 그래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방문자 등록도 없이 들어오는 거는 삼가주세요. 엄마가 조심해야 하는 때라서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나 먼저 가보마. 하면서 가셨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면서 이상한 기분에 저는 괜히 울적해졌어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간신히 쉬고 있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까 시어머니 옆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저는 어쩐 일로 하니 그분이 너 혹시 순이 아니니? 대봉빌라 사고 현장에서 우리 빌라 사람들 구해준 김만덕 선생님 딸 어머님 성함 조진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엄마랑 아빠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야, 내가 그 사건의 생존자니까 어떻게 너희 아버님을 잊어. 그 빌라 사람들 생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너희 아버님이 노크하면서 화재를 알리고 밖에서 문 여는 것을 도와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잖아. 너희 아버님 빼고. 그때 빌라 사람들이 없는 돈 모아서 너희 어머니에게 감사의 위로금 1억 전해드리고 정말 재앙이었어.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얼굴이 병실에 누워있는 분 얼굴이 그때 날 살려준 분의 아내 얼굴과 똑같더라고. 앞불사 이름표를 보니 이름까지 똑같더라. 너 얼굴은 아줌마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마 옆에 갈색 화상 자국을 보니 확신이 들어서 미안하다. 아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게 되었어. 내가 신당에서 기도를 비는데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500을 줄 테니 사주하는 기도를 해주면 안 되냐고. 사람이 아픈데 꼭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서 사망 사주를 하는 기도를 해주면 500을 바로 송금해 준다고 하길래 너희 시모한테 파치랑 실을 주고 일주일 동안 머리맡에 올려두라고 하고 일주일이 되는 마지막 날 내가 병실에 와서 사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유, 나를 구해준 분의 와이프가 누워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집에 가는 길에 차를 돌려서 이렇게 올라와 사과를 하는 거야. 사주 기도는 드리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 어머님한테도 말씀해놨다. 가서 당장 사죄하지 않으면 3대가 멸망할 거라고.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 사돈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너희 시모 바로 설설 기더라고. 어머님이 저희 엄마 죽으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뭐 이런 일이 다... 미안해. 나도 돈이 궁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신자들의 부탁을 받는데 이번에는 받았으면 안 되는데 너희 아버님이 살려주신 목숨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일 뿐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착잡하게 그냥 그저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병실로 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무릎을 꿇고 며느리야, 나를 용서해줘. 내가 사돈의 재산에 눈이 돌아가지고 해선 안 될 짓을 했어. 정말로 오해야. 사실 이러려고 이분을 부른 거는 아닌데 정말 너희 어머니를 빨리 세상에 뜨게 하거나 몸 상태가 위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역시 저희 시어머니는 온통 변명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자기 의도가 아니었으면서 그럼 진짜 의도는 뭐냐고 묻고 싶었어요. 병실에서 싸우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꾹 참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의 말에서 절대 보호자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무균실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무균실에서 엄마는 한 달간 계시면서 의료진들의 집중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의식을 찾고 외과 수술도 잘 끝나게 되어서 엄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이 저지른 짓을 알게 된 제 남편은 어머님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을 아예 끊어버렸고 저도 어머님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재활치료 끝에 다행히 엄마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사돈속이 말이 아니면 돈이 간절하면 그러겠어. 사돈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매번 실패하니 세상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래서 신을 믿다가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점쟁이들을 만나서 돈만 뜯기고 그래서 더더욱 샤머니즘에 집착한 걸 거야. 너희 부부가 해야 할 거는 사돈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심리 상담을 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찾아 치유해 주는 거지. 심리 상담 비용은 내가 댈 테니까 사돈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천사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일을 겪으니 사람과 다투고 복수하고 해도 좋은 거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엄마의 현명한 판단이었고, 실제로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한 결과 어머님이 그렇게 샤머니즘에 매달리고 귀가 얇은 이유가 다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병실에 온 무당분께서 엄마가 퇴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따로 엄마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사과를 했네요. 그리고 무당분은 저희에게 그날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구한 아빠가 담긴 기사신문 스크랩을 잘라서 저희에게 주었어요. 나의 영웅이라서 내가 그날 나온 신문을 전부 사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너그러운 엄마 덕분에 시모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한 짓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은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봉사를 다녀요. 그리고 샤머니즘, 점 보러 가는 거, 그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잘 된 거죠. 참, 저 같았으면 시어머니 멱을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때리거나 그랬을 텐데 역시 삶을 살아본 엄마의 대처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주게 한 결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고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를 하는 거다라고요. 저는 그 말이 패배자들을 위해 위로하는 그저 나약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절대 아니었네요. 패배자들을 위해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준 이 세상의 승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에게서 인생을 배웠네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준 엄마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럼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라는 말을 가슴속에서 지우지 않고 품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